안녕하세요, 센스입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댓글로도 이메일로도 요청을 주셨던 이 확률 소재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확률의 정의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마 상당수의 분들께서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원하는 경우의 수 혹은 이와 비슷한 식의 답변을 하실 텐데요. 이는 확률을 최초로 정의했었던 수학자 라플라스의 고전적인 확률 정의에 기반을 둔 답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확률을 이와 같이 배우곤 하죠. 그런데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면 이 정의는 사실 상당히 많은 맹점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균등성에 대한 문제와 임의성에 대한 문제를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아마 모르셨을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신선한 충격을 적잖이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이 썸네일을 보고서 가벼운 내용이겠지 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아주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가볍게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재밌는 수학의 세계를 맛보기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썸네일에서 보셨던 문제를 저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음과 같은 관역이 있고요. 이 관역에다 무작위로 화살을 쐈는데 꽂혔답니다. 어딘가에는 꽂혔다. 그랬었을 때 그 화살이 중심 영역, 이 노란색 영역에 꽂혔을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 가장 바깥원의 반지름 길이는 5고요. 이 중심에 해당하는 노란색 영역의 반지름 길이는 1이라고 일단 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중고등학교 학창시절 때 다들 한 번쯤 보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한번 그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답은 어떻게 되죠? 아마 상당수의 분들께서는 답을 25분의 1이다 라고 답변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바깥원의 반지름 길이가 5니까 총 면적은 5제곱파이에서 25파이, 그리고 중심 부분의 노란색 부분의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원하는 면적은 1제곱파이, 즉 25파이분의 1파이는 25분의 1 아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는요,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답을 확정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이 화살을 쏘는 사수의 위치에 따라서 확률이 변동하기 때문인데요. 다음 그림을 같이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 노란색 점의 위치가 사수의 위치라고 합니다. 그랬었을 때 이 사수가 바라보는 시야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흰색 선으로 10도씩 균등하게 분할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사수가 활을 무작위로 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당연하게 요 각 영역에 대해서 화살이 날아갈 가능성은 동일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관역을 다음과 같이 한번 배치를 시켜 봅시다. 이 선분 길이가 제각각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즉 점의 밀도가 구간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건데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이 가장 바깥에 긴 선분에 화살이 꽂힐 가능성과 그 확률과 이 중심 부분의 짧은 구간에 화살이 꽂히게 될 확률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즉 관역의 중심부로 갈수록 화살이 꽂힐 가능성은 더 높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확률 25분의 1보다는 실제로는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관역을 더 가까이 당긴다면 그럼 더더욱 이러한 현상은 부각되게 될 것이고 중심부에 꽂힐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창시절 때 암기하듯이 배웠었던 확률 25분의 1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모든 구간에 대해서 화살이 꽂힐 가능성이 균등해야 합니다. 즉 균등성이 보장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관역 문제는 상식적으로 그러한 균등성이 보장될 수가 없죠. 이론적으로는 사수가 관역에서 무한히 멀리 떨어져서 화살을 쏜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닌 거고요. 에이 쌤,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배제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이 관역의 모든 점의 균등성이 보장된다라고 가정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할 점은 이 확률은 학문의 태생부터 본질적으로 이 현실 세계의 문제를 다룬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보신 이 균등성의 문제는 결코 그냥 가볍게 가정하고 묻어두고 넘어갈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은 순수한 궁금증에 의해서 발전되는 학문이다 라는 측면에서 봐도,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이 궁금증 또한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문제는요, 실제로 1889년도에 프랑스 수학자 베르트랑이 자신의 저서에 기재해서 많은 수학자들의 이목을 끌었었던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이 원이 있고요. 이 원에 내접한 정삼각형이 있어요. 이제 이 원에
임의로 현을 그립니다. 그랬었을 때 그 현의 길이가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게 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현을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렸다. 이러한 식으로 현을 그렸다라고 하면 이 현의 길이는 이 정사각형 한 변 길이보다 길죠. 근데 만약에 현을 이런 식으로 그렸다. 이렇게 그렸다라고 한다면 이 현의 길이는 이 길이보다 짧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마찬가지로 잠깐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일시정지해 놓고 고민을 해보세요. 이 문제의 답은 이 보기 3개 중에 어떤 것일지 고민해 보셨나요? 답은 몇 번일까요? 놀랍게도 이 문제의 답은 이 3개의 보기가 모두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답이 3분의 1이 되는 그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원상에서 임의의 두 점을 선택하는 방식인 건데요. 즉 두 점을 찍어주기만 하면 현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일단 무작위로 둘레에서 아무 점이나 하나를 찍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빨간 점으로 점이 찍혔다고 해볼게요. 그랬었을 때 남은 한 점은 또 하나 잡아야 되는 점은요. 문제에서 원하는 바대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긴 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영역 중에서 한 점이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보라색 현의 길이는 이 한 변 길이보다 길게 되죠. 그런데 이 노란색 영역으로 만약에 점이 찍히게 되면은 이 한 변 길이보다 짧은 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답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점에서부터 우리가 봤었을 때 마치 시야각처럼 180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원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각도는 60도이기 때문에 180도분의 60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3분의 1이 나온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결함이 없는 좋은 답안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점을 따로따로 하나하나씩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선분 그 자체로 한 번에 잡는 방식을 생각했는데요. 그럼 다음 논리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분을 한 번에 잡는 방식인데요. 어떤 각도로든 간에 일단 하나의 기준을 택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60도 기울기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긴 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서 표시된 대로 이 영역 가운데서 선이 잡혀야만 이 길이보다 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시로 나와 있죠. 이 보라색 현 같은 경우는 이 한 변 길이보다 길지만 만약에 이 빨간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때 잡히는 이 노란색 현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 한 변 길이보다 짧게 되죠. 즉 전체 영역에 해당하는 총 지름 길이 4분의 원하는 길이는 여기 1, 1 해서 2가 나오기 때문에 4분의 2, 즉 답은 2분의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또한 논리적으로 타당한 좋은 답안이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정갈하게 어떤 기준을 잡고 현을 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마구잡이로 아무 현을 잡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런 분들 위해 다음 또 논리를 보도록 할게요. 이 경우에는 조금은 더 머리를 써야 되는데요. 어떻게 마구잡이로 있는 현이라는 걸 잡아주느냐 라는 그 방법론적인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훌륭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 현의 중점을 잡는 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이 여기에 빨간 점으로 한 점을 잡았다. 그랬었을 때 이 점을 중점으로 하는 유일한 현은 이 보라색 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 현은 보시다시피 정사각형 한 변 길이보다 길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 이런 바깥쪽, 이 중심 내부에 있는 원의 바깥쪽에 이러한 식으로 점을 잡아주게 되면은 이 점을 중점으로 하는 유일한 현은 이러한 식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은 보시다시피 정사각형 한 변 길이보다 짧게 되죠. 즉 이 방식에 의하면 이제는 현을 잡는 문제가 아니라 점을 잡는 문제가 되고요. 가능한 모든 점을 잡을 수 있는 영역의 면적은 총면적인 4파이, 반지름 길이를 2라고 임의로 가정한 겁니다. 4파이 분의 원하는 면적은 요 내부의 원인 반지름 길이가 1에 해당하게 되겠죠. 즉 1제곱 파이가 돼서 답은 4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수학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문제는 출제자 베르트랑의 이름을 따서 베르트랑의 역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왜 이런 역설이 발생하느냐,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이 임의의 현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기준에 있습니다. 우리 전 파트에서 봤었던 관역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관역 문제에서 화살이 꽂히게 되는 그 임의의 점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었죠? 제가 굳이 언급드리진 않았었지만 사실 이 임의의 점이라는 것은 결국 암묵적으로
균등성이 보장된 점들 가운데서 무작위로 하나를 택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균등성이 보장된 임의의 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현해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챕터를 나눠놓긴 했지만 이 균등성과 임의성의 문제는 서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조금 더 비틀어 볼까요? 만약 임의의 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임의의 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임의의 입체도형에 대한 문제는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이 확률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문제들이지만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어려워질 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 챕터들에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라플라스의 고전적인 확률 정의가 다양한 맹점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사례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수학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죠. 대표적으로 이런 고전적인 확률론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수학자로 20세기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안드레이 콜모고로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콜모고로프는 1933년도에 자신의 저서인 확률론의 기초라는 저서에서 확률론의 해석학을 결합해서 엄밀한 현대 확률론인 공리적 확률의 토대를 마련했죠. 제 유튜브 채널 영상들을 많이 보셨던 분들께서는 지금 이 대목에서 뭔가 기시감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거 마치 공리적 집합론이 등장한 그 과정과 상당히 흡사하잖아요. 고전적인 집합론, 즉 소박한 집합론에서 러셀의 역설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 공리적 집합론으로 그 학문 영역이 확장되었던 거랑 똑같은 흐름으로 이 고전적 확률에서 베르트랑의 역설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이 공리적 확률로 그 학문 영역이 확장이 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콜모고로프는 수학의 공리화를 주도했던 수학자들의 수학자인 이 다비트 힐베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수학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사실 20세기 수학자들 중에서 힐베르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수학자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지만요. 실제로 콜모고로프는 집합론에도 많은 업적을 남긴 수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비트 힐베르트의 23가지 문제 있죠. 힐베르트의 23가지 문제 중에서 13번 문제를 해결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13번 문제가 뭐냐? 7차 방정식을 이변수 함수로 해결하는 문제인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찾아보시고 오늘 영상에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확률론의 공리화를 통해서 비로소 확률론은 기존 응용수학 영역에서 순수 수학의 한 영역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대체 어떻게 공리화를 했다라는 것이냐? 이에 대해 얘기하려면 영상 하나를 더 찍어야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확률론의 측도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베르트랑 역설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직선의 밀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필요한 개념이 적분, 이제 보다 정확하게는 적분기하학의 내용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평면에서 존재하는 임의의 직선에 대한 이제 균등 분포라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동일한 모양, 동일한 크기를 갖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 동일한 밀도인 직선이 정의가 돼야 되고요. 사실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막상 손을 대보면 그렇게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물론 되게 재미있긴 하지만요. 자, 오늘은 확률론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모쪼록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댓글로도 그렇고 이메일로도 그렇고 좀 확률 강의 좀 올려달라, 너무 순수 수학만 다루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그 확률에 대한 기억을 갖고 요청을 하시는 것이겠지만, 오늘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사실 확률에 대해서 제대로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수되어야 할 과정들이 꽤나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석학 지식이 필요하고요. 해석학도 제가 지금 올려드린 이 해석학 말고 이것의 그 다음 심화 과정인 실해석학 지식이 좀 있으셔야 이 확률론의 기본 토대가 되는 측도이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확률론은 보통 대학원 과정에서 다룹니다. 대학교 그 학부 시절에 다루는 학교들이 할지라도 보통 4학년 과목으로 편제를 해놓죠. 저도 이 확률론의 재미난 이야기들을 빨리 좀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갓 해석학 기초 강좌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매우 시기상조긴 하죠.
하지만 차근차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제가 확률론 강좌를 올리게 되는 때도 분명히 올 겁니다. 물론 그때까지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지만 말이죠.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수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